1951년 4월 25일 오후 5시 30분, 한 캐나다군 지휘관이 무전기를 잡았다. 그는 상부에 요청했다. 아군 포격 요청. 좌표는 우리 진지. 무전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답이 왔다. 재확인 요청. 아군 진지의 포격인가? 지휘관이 답했다. 확인. 우리 진지에 포를 쏘라. 그는 알고 있었다. 포탄이 떨어지면 적도 죽지만 자기 병사들도 죽는다는 것을. 참호 안에 있어도 파편은 들어온다는 것을. 그러나 선택지가 없었다. 포탄이 없으면 고지를 잃는다. 고지를 잃으면 500명 전부가 죽거나 포로가 된다. 이 순간 그는 적뿐 아니라 자기 병사들의 생사까지 결정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선택은 어떤 군 교범에도 명확히 쓰여 있지 않다. 30분 뒤 미군 포병대가 아군 진지에 포탄을 쏘기 시작했다. 자기 편 고지에. 고지는 불바다가 되었다. 중공군도 죽었고 캐나다군도 죽었다. 17명이 아군 포격으로 죽었다. 그리고 이 전투는 한국 전쟁사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가평 전투에서 캐나다군이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했다. 한 문장. 왜인가? 왜 이 선택은 한 문장으로 압축되었는가? 왜 아군 포격이라는 극단적 결정은 상세히 기록되지 않았는가? 무엇이 이 전투를 단순화시켰는가? 오늘 우리는 그 한 문장 뒤에 숨겨진 72시간을 본다. 500명이 5,000명과 맞선 3일을. 그들이 무엇을 포기했는지,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지워졌는지. 당신이 판단하라. 1951년 4월, 중공군이 다시 남하했다. 1월에 서울을 빼앗겼고 3월에 다시 빼앗겼다. 이제 4월, 세 번째 시도였다. 4월 초 전선 곳곳에서 접촉이 보고되었다. 4월 10일 유엔군 일부 부대가 재배치 명령을 받았다. 4월 20일 중공군의 규모가 확인되었다. 수만 명. 이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서울. 그리고 서울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였다. 그중 하나가 가평이었다. 가평 북쪽 677고지. 해발 677m. 이름은 숫자로만 기록되었다. 이 고지를 지키기 위해 캐나다군 프린세스 패트리샤 경보병 연대가 배치되었다. 병력 500명. 이들은 4월 23일 저녁에 도착했다. 임무는 방어가 아니었다. 호주군의 철수를 돕는 것, 후방 경계와 엄호였다. 4월 23일 밤 10시, 호주군이 철수를 시작했다. 4월 24일 새벽 2시, 호주군이 후방으로 빠져나갔다. 4월 24일 새벽 4시, 캐나다군은 혼자 남았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긴다. 왜 철수 지원 부대가 그대로 방어선에 남았는가? 명령이 있었는가?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기록은 이 대목을 설명하지 않는다. 4월 24일 저녁 7시, 정찰조가 전방에서 돌아왔다. 보고 내용은 간단했다. 전방 2km 지점에서 움직임 포착. 움직임. 밤 9시, 다시 보고가 들어왔다. 다수의 병력 이동 중. 다수. 숫자는 없었다. 밤 11시, 첫 총성이 울렸다. 정찰조와 적 선발대가 접촉했다. 교전 시간은 15분. 캐나다군 정찰조는 철수했다. 적은 추격하지 않았다. 자정, 고지는 조용했다. 그러나 지휘관은 알고 있었다. 이건 정찰이 아니라는 것을. 새벽 1시, 전방 경계병이 보고했다. 소리. 무슨 소리인가? 발소리 많습니다. 새벽 2시, 조명탄이 올라갔다. 그리고 500명은 보았다. 전방 500m 지점, 좌측 계곡, 우측 능선, 모두 사람이었다. 새벽 2시 10분, 첫 교전이 시작되었다.
사격과 박격포가 30분간 계속되었다. 새벽 3시, 교전이 멈췄다. 적은 물러났다. 그러나 지휘부는 알았다. 이건 공격이 아니라 위치 확인이었다는 것을. 새벽 4시, 무전이 들어왔다. 좌측 계곡에서 이동 포착. 새벽 5시, 또 무전이 들어왔다. 우측 능선에서도 이동 포착. 새벽 6시, 후방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후방 도로에서 교전음. 이 시점에서 캐나다군은 이해했다. 포위되었다는 것을. 4월 25일 오전 7시, 지휘관이 상부에 보고했다. 사방에서 접촉, 병력 규모 추정 불가, 보급로 위협받는 중. 오전 8시, 상부 답신이 왔다. 현 위치 사수. 오전 9시, 보급 트럭이 출발했다. 오전 10시, 보급 트럭이 돌아왔다. 후방 도로가 막혔다는 보고와 함께. 오전 11시, 500명은 이제 확실히 알았다. 보급이 끊겼다는 것을, 증원도 없다는 것을, 철수 명령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사방이 적이라는 것을. 이 순간부터 이 전투는 달라졌다. 방어가 아니라 생존이 되었다. 4월 25일 낮 12시, 500명이 고지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적이 있었는가.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약 5,000명 규모의 중공군. 약.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확히 세지 못했다는 뜻인가? 아니면 더 많았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 현장 병사들은 숫자를 세지 않았다. 그들은 사격했고, 엄폐했고, 다시 사격했다. 숫자는 나중에 보고서에서 계산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총알이 어디서 오는가였다. 전방, 좌측, 우측, 그리고 가끔 후방. 같은 시간, 지휘부 천막. 지휘관이 지도를 펼쳤다. 전방의 적, 좌측의 적, 우측의 적, 후방 도로 차단. 그는 상부에 다시 보고했다. 완전 포위 상태, 보급 불가, 탄약 현재고 48시간분. 48시간. 이틀. 그 뒤는 오후 1시 상부 답신이 왔다. 증원 불가, 공중 보급 검토 중. 검토 중. 오후 2시 지휘관은 부대를 소집했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이틀을 버텨야 한다. 탄약을 아껴라. 물도 아껴라. 그리고 그는 말하지 않았다. 이틀 뒤에도 증원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후 3시 전방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오후 3시 30분 박격포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오후 4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중공군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올라왔다. 전방 주능선, 좌측 계곡, 우측 사면. 캐나다군은 세 방향을 동시에 막아야 했다. 교전은 2시간 계속되었다. 오후 6시 중공군이 물러났다. 캐나다군은 버텼다. 그러나 탄약이 줄었다. 오후 7시 지휘관이 탄약 현황을 확인했다. 소총탄 30시간분, 기관총탄 24시간분, 박격포탄 18시간분. 계산은 정확했다. 하루도 채 안 남았다. 밤 10시 지휘부에서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는 지휘관과 중대장 3명. 그들 앞에는 지도와 탄약 현황표가 놓여 있었다. 중대장 하나가 물었다. 내일 아침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지휘관이 답했다. 공격이 오늘과 같은 강도라면 가능하다. 또 다른 중대장이 물었다. 그 다음은요? 지휘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세 번째 중대장이 물었다. 철수는 검토하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말했다. 명령이 없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지휘관이 말했다. 우리는 이 고지를 지킨다. 탄약이 떨어질 때까지. 이 대화가 기록에 남아있는가? 남아있지 않다. 이 대화는
나중에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문장은 아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전해졌다. 밤 11시, 고지는 다시 조용해졌다. 병사들은 참호에서 잠을 청했다. 교대로 2시간씩. 그러나 아무도 깊이 잠들지 못했다. 전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삽질 소리, 나무 꺾이는 소리, 낮은 목소리. 적도 준비하고 있었다. 4월 26일 새벽 4시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거셌다. 박격포가 먼저 떨어졌다. 10분간. 그리고 나서 보병이 올라왔다. 이번에는 네 방향에서였다. 전방, 좌측, 우측, 그리고 후방 사면. 새벽 4시 30분, 좌측 중대가 위험에 빠졌다. 적이 참호 30m 앞까지 접근했다. 중대장이 지휘부에 보고했다. 박격포 지원 요청. 지휘관이 답했다. 박격포탄 잔여량 부족. 소총과 기관총으로 막아라. 새벽 5시 좌측 중대가 버텼다. 적은 물러났다. 그러나 탄약이 더 줄었다. 새벽 5시 30분 전방에서도 접근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박격포 지원 없이 버틸 수 없었다. 지휘관이 명령했다. 박격포 3발, 전방 100m. 3발. 새벽 6시 공격이 멈췄다. 캐나다군은 또 버텼다. 그러나 이제 박격포탄은 12발만 남았다. 12발. 오전 7시 지휘관이 다시 탄약 현황을 확인했다. 소총탄 12시간분, 기관총탄 10시간분, 박격포탄 12발. 그는 계산했다. 오늘 저녁까지다. 그 이후는 소총만 남는다. 오전 8시 그는 상부에 보고했다. 탄약 심각. 오늘 저녁 이후 방어 불가능. 오전 9시 상부 답신. 공중 보급 오늘 오후 예정. 위치 사수. 오늘 오후. 언제인가? 1시인가 3시인가 5시인가? 답은 없었다. 오전 10시 고지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적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공격을. 병사들도 알고 있었다. 다음 공격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후 1시 하늘을 보았다. 비행기가 없었다. 오후 2시 다시 하늘을 보았다. 여전히 없었다. 오후 3시 전방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하늘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오후 3시 30분 세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박격포가 20분간 계속 떨어졌다. 그리고 보병이 5방향에서 동시에 올라왔다. 전방, 좌측, 우측, 후방 좌측, 후방 우측. 캐나다군은 360도 전 방향을 막아야 했다. 오후 4시 좌측 중대가 다시 위험에 빠졌다. 적이 참호 20m 앞까지 왔다. 중대장이 외쳤다. 수류탄. 그러나 수류탄도 떨어지고 있었다. 병사들은 돌을 던졌다. 돌. 오후 4시 30분 우측 중대도 위험에 빠졌다. 적이 참호 안으로 들어왔다. 백병전이 시작되었다. 총검, 삽, 돌, 주먹. 5분간 계속되었다. 우측 중대가 버텼다. 그러나 8명이 죽었다. 오후 5시 전방 중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적이 준흥선을 넘어왔다. 지휘관이 마지막 박격포탄을 썼다. 12발 전부. 전방 50m 지점에. 적이 멈췄다. 그러나 물러나지 않았다. 오후 5시 30분. 바로 그 순간이다. 지휘관은 결정해야 했다. 탄약이 없다. 적은 50m 앞에 있다. 철수 명령도 없다. 그는 무전기를 잡았다. 그리고 상부에 요청했다. 아군 포격 요청. 좌표는 우리 진지.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자기 병사들도 죽는다는 것을, 참호 안에서도 파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계산했는가. 적의 위치, 아군의 위치, 포탄의 정확도, 생존 가능성. 그러나 가장 무거운 계산은 따로 있었다. 몇 명이 죽을 것인가. 자기 명령으로. 무전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답이 왔다. 재확인 요청. 아군 진지의 포격인가. 상부도 믿을 수 없었다. 지휘관이 답했다. 확인. 우리 진지에 포를 써라. 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지막 답. 요청 승인. 5분 후 포격 개시. 전 병력 엄폐 준비. 지휘관은 무전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전 부대에 명령했다. 5분 후 아군 포격. 참호 밑바닥에 엎드려라. 움직이지 마라. 병사들은 이해했다. 아군 포탄이 자기들 위에 떨어진다는 것을. 어떤 병사는 철모를 더 깊이 눌렀었다. 어떤 병사는 참호벽에 몸을 붙였다. 어떤 병사는 눈을 감았다. 5분이 지났다. 오후 6시. 첫 포탄이 떨어졌다. 미군 포병대가 677 고지에 포탄을 쏘기 시작했다. 자기 편 고지에 30분간 계속되었다. 고지는 불바다가 되었다. 나무가 부러졌다. 바위가 깨졌다. 흙이 튀었다. 포탄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갔다. 참호 안에도 들어왔다. 캐나다군은 참호 밑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중공군도 엎드려 있었다. 어떤 병사는 파편에 맞았다. 어떤 병사는 폭풍에 날아갔다. 어떤 병사는 그냥 죽었다. 아군 포탄으로. 오후 6시 30분 포격이 멈췄다. 고지는 연기로 뒤덮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귀가 먹었다. 그리고 천천히 연기가 걷혔다. 중공군은 물러가고 있었다. 살아남은 자들이. 캐나다군도 일어섰다. 살아남은 자들이. 그리고 세기 시작했다. 누가 죽었는가? 17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아군 포격으로. 지휘관은 참호를 돌았다. 죽은 병사들을 확인했다.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17명은 자기 명령으로 죽었다는 것을. 적이 아니라 자기 명령으로. 이 순간 그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기록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 후회했는가? 아니면 이것이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믿었는가? 살아남은 483명을 위해 17명을 희생시킨 것이 옳았는가? 저녁 7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비행기. 공중 보급이 도착했다. 2시간 30분 늦었다. 만약 2시간 30분 일찍 왔다면 아군 포격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17명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낙하산이 떨어졌다. 탄약, 식량, 물. 병사들은 달려갔다. 그리고 탄약을 다시 채웠다. 그러나 이미 25명이 죽었다. 8명은 백병전에서, 17명은 아군 포격에서. 밤 10시, 고지는 다시 조용해졌다. 병사들은 죽은 동료들을 묻었다. 참호 옆에 이름을 적은 철모를 표지로 꽂았다. 구분하지 않았다. 백병전에서 죽은 자와 아군 포격에서 죽은 자를. 모두 같은 전투에서 죽었다. 4월 27일 새벽 네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제만큼 거세지 않았다. 적도 지쳐 있었다. 어제 포격에서 살아남은 중공군은 더 이상 677 고지를 공격할 의지가 없었다. 새벽 공격은 1시간 만에 끝났다. 캐나다군은 버텼다. 오전 9시 상부에서 연락이 왔다.
증원 부대 오늘 오후 도착 예정. 드디어 오후 2시 증원 부대가 도착했다. 미군 한개 대대 500명에서 1000명이 되었다. 오후 3시 적의 공격이 멈췄다. 4월 28일 중공군은 완전히 물러났다. 3일간의 전투가 끝났다. 캐나다군 500명 중 25명이 죽었고 78명이 다쳤다. 그들은 677 고지를 지켰다. 그리고 서울로 가는 접근로 하나를 막았다. 이 전투는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대부분의 한국전쟁 역사책에서 이 전투는 한두 문장으로 요약된다. 가평전투에서 캐나다군이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했다. 이는 서울 방어에 기여했다. 두 문장. 그러나 그 두 문장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3일간의 포위, 탄약 고갈, 아군 포격 요청, 17명의 아군 포격 사망, 25명의 전사자. 이 모든 것이 두 문장으로 압축되었다. 특히 아군 포격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어떤 기록은 포병 지원을 받아 적을 격퇴했다라고만 쓴다. 어떤 기록은 위기 상황에서 아군 포격을 요청했다라고만 쓴다. 그러나 그 포격이 자기 진지에 떨어졌다는 것, 17명이 그로 인해 죽었다는 것은 상세히 쓰여 있지 않다. 왜인가? 왜 이 부분은 축약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아군 포격은 전쟁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이다. 교범에 명시된 전술이 아니다. 이것을 자세히 쓰면 논란이 될 수 있다. 누가 책임지는가? 지휘관인가? 상부인가? 포병대인가? 둘째, 아군 포격으로 인한 사망은 민감한 문제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는가? 당신의 아들은 적이 아니라 아군 포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을 공식 기록에 남기는 것은 어렵다. 셋째, 전쟁 영웅 서사에 맞지 않는다. 전쟁 이야기는 보통 명확하다. 적과 싸워 이겼다. 그러나 아군 포격은 명확하지 않다. 누가 적인가? 누가 아군인가? 경계가 흐려진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다. 전쟁은 명확하지 않다. 선택은 항상 깨끗하지 않다. 생존을 위해서는 때로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의 대가는 명확하다. 사람이 죽는다. 25명의 전사자. 그중 17명은 아군 포격으로 죽었다.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었다.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부모, 형제, 아내, 자식. 그들은 전쟁에서 죽었다. 그러나 어떻게 죽었는가는 기록에서 흐려졌다. 캐나다군은 한국 전쟁 전체에서 516명이 전사했다. 그중 25명이 3일 동안 677 고지에서 죽었다. 20분의 1. 그들의 이름은 캐나다 전쟁기념관에 새겨져 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념관에 상세히 쓰여 있지 않다. 기념관 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그들은 자유를 위해 싸웠다. 맞다. 그러나 불완전하다. 그들은 또한 고립 속에서 버텼다. 탄약이 떨어진 상황에서 싸웠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였다. 역사는 영웅을 기억한다. 그러나 영웅 서사는 종종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한다. 500명이 5000명을 막았다. 이것은 영웅적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엇을 포기했는가? 무엇을 희생했는가?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것은 영웅 서사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하나의 전투다. 3일간의 전투. 그러나 이 전투를 통해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전투가 이렇게 단순화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선택이 기록에서 생략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극단적 결정이 한 문장으로 압축되었는가? 역사는 요약이다. 모든 것을 쓸 수 없다.
그러나 요약 과정에서 무엇이 선택되고 무엇이 버려지는가? 그리고 버려진 것 중에는 무엇이 있는가? 불편한 진실, 도덕적 딜레마, 명확하지 않은 선택, 아군 포격 요청. 이것은 영웅적 행동인가? 비극적 선택인가? 둘 다일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은 이 복잡함을 담지 않는다. 기록은 단순화한다. 포병 지원을 받아 적을 격퇴했다. 기술적으로 맞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다. 당신은 이 전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00명이 5,000명을 막은 영웅적 방어전으로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탄약이 떨어진 상황에서 아군 포격을 요청해야 했던 극단적 생존전으로 기억할 것인가? 둘 다 맞다. 그러나 하나만 기억하면 불완전하다. 당신은 왜 이 부분이 축약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의도적 삭제인가? 자연스러운 단순화인가? 아니면 기록자들도 이 복잡함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던 것인가?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기록은 계속 다시 쓰인다. 새로운 증언이 나온다. 새로운 문서가 공개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질문한다.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빠졌는가? 왜 그것이 빠졌는가? 677 고지는 지금도 그곳에 있다. 가평 북쪽 해발 677m. 나무가 다시 자랐다. 참호는 무너졌다. 철모 표지는 사라졌다. 그러나 3일간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사라지지 않았다. 기록에서 축약되었을 뿐이다. 질문은 계속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하나 더 묻지 않을 수 없다. 기록을 줄인 것은 누구였는가? 그 결정은 언제 내려졌는가? 전투가 끝난 직후인가? 전쟁이 끝난 뒤인가? 아니면 전사를 편찬할 때인가? 지휘 보고서를 쓸 때 이미 축약되었는가? 아니면 공식 역사책으로 옮겨질 때 단순화되었는가? 그리고 왜 하필 아군 포격 부분이 축약되었는가? 백병전은 쓰고 포위는 쓰고 탄약 고갈은 쓰면서 왜 17명이 아군 포탄으로 죽었다는 사실은 흐려졌는가? 이것은 우연인가 선택인가? 만약 선택이라면 누가 그 선택을 했는가? 기록관인가? 지휘관인가? 역사가인가? 아니면 모두가 조용히 합의한 것인가? 677 고지 1951년 4월 500명이 5,000명을 막았다. 이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완전한 진실은 아니다. 완전한 진실 속에는 불편한 질문이 있다. 그래서 축약되었는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질문을 듣고 무엇을 느끼는가?